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청아그룹 민준혁 회장의 VIP 병실에 값비싼 정적을 갈랐다. 그의 아내 김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맞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안을 찾아오세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내 남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순 없어요. 두 사람의 격렬한 언쟁 주위로 값비싼 의료기기들이 무심하게 삐소리를 냈다. 침대에 누운 민준혁은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온몸을 꿰뚫는 듯. 단 통증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무력감이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건 논쟁에서조차 한낱 관객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청소 카트가 멈춰 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림자 같던 존재,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방 안의 모든 권력과 불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쉿, 조용히 좀 하세요. 환자분이 쉬셔야 하잖아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노련한 의사도,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김수연도 모두가 말을 잃고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눈빛의 가난한 청소부 서유진이 서 있었다. 민준혁은 지독한 통증 속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얼굴과 그 안에 담긴 예상치 못한 연민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그의 고통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몇 달 전,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다스의 손. 민준혁에게 내려진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말기 강영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던 그에게 그의 몸속 세포들은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부실한 회사를 거대한 청아그룹 제국으로 키워낸 남자였다. 그의 인생에는 실패란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에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몸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식을 위한 친척들을 수소문했지만 혈연으로 얽힌 그 누구도 그에게 간을 나눠줄 수 없거나 혹은 나눠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제국의 황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 VIP 병실을 침묵시켰던 서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근무 시간을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당장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고통받는 환자를 앞에 두고 버젓이 다투는 그들의 모습은 그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종류의 무례함이었다. 그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만원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하늘 아래 위태롭게 자리한 옥탑방이었다. 민준혁의 병실 하루 입원비에도 미치지 못할 보증금의 작은 공간. 그곳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쉴 틈도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방 한쪽 벽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어머니, 서은아의 사진이었다. 유진은 사진 속 엄마의 온화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그 처절한 슬픔을 유진은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그래서였을까? 오늘
병실에서 보았던 그 거만한 회장의 고통받는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혁의 병실에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아내도 비서도 모두 돌아간 텅 빈 공간.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모두가 그의 병과 그의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그의 쉼을 이야기했던 그 낯선 여자.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경멸이나 아첨은 없었다. 그저 순수한 인간에 대한 연민, 그가 평생을 경계하고 멀리했던,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된 감정이었다. 그는 침대 옆 인터폰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잠시 후 그의 충직한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민준혁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최 비서, 오늘 내 병실을 청소했던 직원에 대해 알아봐주게. 그 한마디가 멈춰있던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최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를 민준혁의 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밤새 그의 지시를 수행한 결과물이었다. 서유진, 24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현재 옥탑방에 거주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는 간결하고 사실에 기반했다. 그가 평생 받아온 보고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 건조한 단어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고아, 옥탑방, 아르바이트.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였다. 어머니, 서은하, 사망, 평범한 이름, 평범한 정보. 그의 기억 속 어떤 서랍도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저 어제 그 당돌했던 눈빛만이 희미하게 떠오를 뿐이었다. 계속 주시하게. 그가 짧게 명령했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다. 며칠이 흘렀다. 민준혁의 상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갑론을 박을 벌였고 아내는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하느라 바빴다. 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답답함을 견디다 못한 그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잠시 병실 밖으로 나섰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길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나아갔다.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아래서 한 인형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희미해서 병원의 소음에 묻히는 듯 했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선율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봉인된 과거를 여는 열쇠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막 사업을 일으키려 고군분투하던 가난하지만 야심만만했던 시절. 그의 곁에는 언제나 햇살처럼 웃던 서은하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생일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작은 은재 오르골을 선물했었다. 그 오르골이 연주하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낡은 자장가. 바로 지금 그녀의 딸이 흥얼거리는 저 멜로디였다. 그의 머릿속에 은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우리만의 노래야, 준혁 씨.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격해져 거칠게 튀어나왔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지? 유진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냥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그녀는 겁에 질린 채 대답하고는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겨 자리를 피했다. 마치 무서운 것에서 도망치듯. 민준혁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 이름, 그리고 이 노래까지. 병실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잔인하게 그녀를 떠났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회사를 위해 유력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그는 은하에게 모진 말로 이별을 고하고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가능성. 그 생각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죄책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서유진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 유일한 빛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가능성 앞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내 김수연이 그가 싫어하는 건강식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을 즉시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청소부 아이, 어쩌면 은하의 딸일지도 몰라. 그리고 아마도 내 딸일지도.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일개 청소부가 흥얼거리는 노래 하나 때문에 당신 아픈 사람이에요. 헛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혁 씨, 정신 차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사실이라 한들 그게 뭘 바꾸죠? 스캔들만 터질 뿐이에요. 회사 주가는 폭락할 거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발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둬요. 그녀의 말은 냉정한 논리였다. 그가 평생을 신봉해온 방식. 그녀는 한편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헛된 희망이 가져올 더 큰 상처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안정된 세계에 균열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의 차가운 현실로는 그의 연약한 희망의 불씨 위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저 병 때문에 감상에 젖어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2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장가의 선율이 지금 그의 죽어가는 삶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절망적인 희망과 냉소적인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아내의 차가운 현실로는 민준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는 그의 마음속에 더 큰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25년간 잠들어 있던 가슴속 깊은 곳의 본능을 믿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최 비서를 다시 병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유진 양은 잠시 놔두게. 나는 그녀의 어머니 서은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네. 모든 것을, 어디서 살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병원 기록까지 전부 다. 그리고 최 비서,
이 일은 자네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일세. 최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최 비서의 조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청아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잊혀진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운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했지만 나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정보는 그녀가 살았던 옛 주소였다.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진 서울의 낡고 허름한 동네. 최 비서는 수소문 끝에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한 노인을 찾아냈다. 노인은 서은아와 그녀의 어린 딸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 항상 딸애랑 둘뿐이었어. 그런데 참 이상했어. 그 딸애가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눈빛이 아주 강렬했지. 최 비서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한 작은 동네 산부인과의 낡은 서류 캐비닛에서 나왔다. 서유진의 출생 기록. 기록에 적힌 출생일은 민준혁이 서은에게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한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최 비서는 손에 든 서류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혁은 병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과거의 망령들과 싸우고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은아와의 마지막 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비가 내리던 작은 카페. 그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유일한 탈출구는 경쟁사 사장의 딸, 즉 지금의 아내 김수연과의 정략 결혼뿐이었다. 그는 은하의 믿음 가득한 눈을 마주보며 차갑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은하야,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던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사랑이 실수였어. 그는 비겁하게 대답했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치였지. 그때의 그는 그것이 회사를 위한,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야망이라는 거대한 산 아래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그는 단지 연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가난 속으로 내팽개쳤을지도 모른다. 그 죄책감은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병든 감보다 더 지독하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가 부하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그의 아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남아야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며칠 후 최 비서는 굳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사 결과를 담은 서류철을 민준혁에게 건넸다. 민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시간의 흐름, 출생 기록, 이웃들의 증언. 모든 것은 정황 증거였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그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출생 증명서의 텅 빈 아버지 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산산조각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스캔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 지독한 사랑의 깊이를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춥고 무거운 확신만이 남았다. 그는 창밖으로 자신이 정복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과 후회 속에 숨어있지 않으리라. 최비서.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서유진 양을. 다시 만나야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결의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민준혁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은 이제 고통스러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평생 동안 그의 모든 문제는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되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위한 감정적인 언어 사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정보 수집 활동, 즉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그는 돈을 제한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라 그녀의 시간을 보상하고 어려운 상황을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만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병원이 아닌 중립적이면서도 여전히 그의 조건에 맞는 장소, 병원 근처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카페의 개인실이었다. 그는 또한 최 비서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준비시켰다. 그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의의 표시였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서유진은 약속 장소에 들어서며 혼란스러워했다. 청가그룹의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녀는 병실에서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해고당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맞은편에는 병원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민준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어색하게 안부를 물으며 시작했다. 그러고는 사업 미팅에서처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유진 양의 어머니, 서은아 씨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유진은 즉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신성한 기억이었다. 왜 이 강력하고 차가운 남자가 엄마에 대해 묻는 걸까? 그녀의 경계심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녀의 대답이 짧고 방어적이자 그는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망설임으로 오해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준비한 봉투를 밀었다. 생활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네. 이건 내 성의의 표시야. 자네 어머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게. 그녀의 과거, 알던 사람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유진의 의심은 순식간에 새하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의 관점에서 이 남자는 그녀 어머니의 기억을 사려고 그녀의 고단했던 삶과 존엄의 가격을 매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맹렬하고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 더러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우리 엄마의 기억은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경멸의 빛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당신 같은 부자가 우리 엄마의 삶에 대해 뭘 안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핵심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녀는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은 그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나간 자리에는 그녀가 쏟은 물장과 함께 어색하게 놓인 돈 봉투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혁은 조용한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그의 세상에서 누구도 그의 돈을 거절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감정적인 문제를 사업적인 해결책으로 풀려고 했고, 그것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와 그녀의 세계 사이에 깊은 골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존엄, 그리고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거절은 단지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꼈고, 더 나아가 그의 잠재적인 딸과 연결되려는 시도가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느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패배감에 젖어 앉아있는 상사를 발견했다. 민준혁은 그 어느 때보다 늙고 연약해 보였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정작 그는 딸일지도 모르는 한 소녀의 마음을 얻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 그의 손이 봉투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평생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꼭 25년 전 그가 은하에게 이별을 고하던 그날처럼 그는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후회의 쓴맛이 그의 입안에 가득 찼다. 내가 실수했네, 최 비서. 그가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에게 닿을 수 있는 다리가 이제는 완전히 불타버린 것만 같았다. 그는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서유진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민준혁이 병실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파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가 느낀 깊은 절망감과 자기 혐오는 그의 병든 몸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의 간 부근에서 날카롭고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계여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 옆 테이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 그의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서유진의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병실의 모니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다급한 움직임과 외침 속에서 민준혁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중환자실 밖 의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김수연과 최 비서에게 가혹한 진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간부전입니다. 이식 없이는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전국 대기자 명단 최상위로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기회는 희박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였다. 김수연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절규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남편의 생명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청아그룹에도 비상이 걸렸다.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민준혁의 제국과 그의 생명이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오직 최 비서만이 차갑게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떠있는 서유진의 신상 정보를 보았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무리 희박하다 해도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했다. 그의 충성은 회장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민준혁이라는 한 인간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서유진과 서은하의 과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는 서류 더미가 아닌 거리로 나섰다. 서은하가 살았던 낡은 동네는 이미 재개발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변의 오래된 부동산과 노인정을 샅샅이 뒤지며 모녀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 헤맸다. 몇 시간의 허탕 끝에 그는 마침내 한 작은 식당에서 그 동네의 옛 주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할머니의 기억은 세월의 먼지 속에 희미했지만 끈질긴 질문 끝에 조금씩 되살아났다. 아, 그 아가씨 참 조용하고 착했는데 항상 딸애랑 둘이서 그림자처럼 지냈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적인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최 비서의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그 아가씨, 가진 건 별로 없었어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 있었어. 작고 반짝이는 은으로 된 뭐였더라. 그래, 오르골. 가끔 그걸 품에 안고 울기도 했는데 딸애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 오르골, 민준혁 회장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의 출처. 그것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질 수 있는 물건, 즉 증거였다. 최 비서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유진의 그 사나운 거절을 기억했다. 다시 돈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진실과 진심과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한 절박한 호소로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 해온 어떤 사업 협상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유진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위치 파악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준혁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청아그룹 전체의 운명이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한 가난한 소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그 무거운 진실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최 비서는 서유진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뒷골목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짧은 휴식 시간에 쭈그려 앉아 차가운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지자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또 무슨 볼일이죠? 돈이라면 더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 비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평소의 냉철한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다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간이식 없이는 몇 시간 남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마음은 지난번의 모욕감으로 여전히 차갑게 닫혀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새로운 수법인가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극이냐고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 자리를 뜨려고 했다. 최 비서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오르골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은재 오르골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르골,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엄마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세상 누구도 알 리 없는.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 남자가, 아니, 그 남자가 오르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아르바이트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자신의 옥탑방으로 달려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물 어린 시야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 말린 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중앙에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작은 은재,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기억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녀는 이것을 그저 엄마의 슬픈 기념품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녀는 태엽을 감았다. 익숙하고 구슬픈 자장가 멜로디가 그녀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그녀 유년기의 소리였고 엄마의 사랑과 슬픔의 소리였다.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오르골 뚜껑 안쪽에서 무언가 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방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로 그것을 가져갔다. 눈을 가늘게 뜨고서야 겨우 볼 수 있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이니셜. JHNEH.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의 설명할 수 없었던 슬픔. 아버지에 대해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 이 자장가. 그리고 회장의 그 노래에 대한 기이한 집착.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 이니셜 준혁과 은하. 그녀가 경멸했던 남자. 그 거만했던 회장이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 깨달음은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린 남자를 평생 사랑했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삶이 고통스러운 비밀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오르골을 가슴에 꼭 쥔 채. 그 슬픔은 엄마를 위한 것이었고 그녀 자신의 외로웠던 삶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끔찍하고 원치 않는 진실을 위한 것이었다. 엄마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평생을 혼자 고통받아야만 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뒤엉켰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눈물은 서서히 멎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다. 긴박감. 최비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그 남자, 낯선 사람이자 엄마에게 상처를 준 그 남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왜 그녀가 엄마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남자를 구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때 그녀는 평생 이 기념품을 간직했던 엄마의 지독한 사랑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를 구하는 것이 그녀가 엄마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을 넘어선 어떤 결의로 굳어졌다. 그녀는 오르골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겉옷을 걸친 채 밤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병원. 그녀가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말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서유진이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절망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수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고 최 비서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유진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최 비서였다. 그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유진 씨, 어떻게? 유진은 대답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제 오르골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최 비서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최 비서를 지나쳐 굳은 표정으로 의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제가 민준혁 회장님의 딸입니다.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녀의 폭탄 선언에 복도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특히 김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냉철함을 되찾았다. 지금은 진실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피를 뽑히고 수많은 검사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완성해야 한다는 어떤 숙명적인 의무감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거의 기적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높은 적합성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 순간 김수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꿍꿍이로 나타난 거야? 그녀의 절규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유진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그저 묵묵히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서유진 석자가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는 계약서 위에 새겨졌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희생의 증표였다. 그녀의 희생은 그녀가 평생을 경멸해온 바로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수술은 다음 날 새벽으로 잡혔다. 그날 밤 병원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유진은 수술을 앞두고 잠시 민준혁의 병실에 혼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야망과 고독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연민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에 머물렀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의 이끌림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남의 비밀을 엿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날카롭고 힘있는 그의 필체로 그의 고통스러운 내면 고백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오늘 나는 그녀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만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일기는 그녀를 만난 날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은하를 잃었고 이제는 내 아이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후회뿐이다. 은하야, 내가 틀렸었다. 너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의 글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절규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진심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종이 위에 쏟아내고 있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잉크로 쓰인 그의 후회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차가운 남자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오만함과 냉정함 대신 지독한 외로움과 뒤늦은 사랑, 그리고 뼈저린 참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길을 잃었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것이었다. 비록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꺼지기만을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흩어졌다. 김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었던 어깨를 늘어뜨렸다.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한 가난한 소녀의 희생 덕분에 가까스로 벼랑 끝에서 돌아왔다. 며칠 후 민준혁은 마취의 깊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깨어났다. 그의 첫 감각은 통증과 혼미함, 그리고 낯선 허약함이었다. 그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아내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그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아이, 서유진이라는 아이가 당신을 살렸어요. 그녀가 기증자예요. 그 소식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과 절박했던 소원을 떠올렸다. 꿈만 같았다. 죄책감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밀려왔다. 그가 버렸던 딸, 돈으로 모욕했던 그 소녀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내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결코 사지 못했던 궁극적인 선물, 바로 생명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감사함, 그리고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깊은 부채감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며칠이 더 흘러 그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그는 아내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 비서에게 유진의 병실로 데려다 달라고 고집했다. 그는 그녀를 봐야만 했다. 유진은 창가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꾸 연약해 보였다. 병실 안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명령에만 익숙한 그에게 사과의 말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거칠고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버린 것에 대한 사과, 그녀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즉시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요 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다. 그녀의 조용한 수용은 어떤 극적인 연설보다 더 강력했다. 그 첫 만남은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정기적으로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엄마 서은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민준혁은 그가 떠난 후 은하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고군분투했지만 결코 존엄을 잃지 않았던 사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는 그들의 작은 기쁨과 엄청난 고난에 대해 들었다. 그 과정은 그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치유에 필수적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는 오르골에 대해 물었다. 유진은 그것이 엄마가 항상 곁에 두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상실감과 감사함을 더욱 깊게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물리적인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감정적인 상처도 이제 막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모든 것에 대해 유진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지배자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길을 잃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고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다. 피와 희생으로 묶인 두 낯선 사람이 아주 느리고 잠정적으로 비로소 가족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긴 회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유진의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김수연이 혼자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것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수연은 한때 그녀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남편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묘한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격식을 차리고 조금은 뻣뻣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움은 없었다. 우선 내 남편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 집 오랫동안 아주 추웠어요.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존재였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은 따뜻한 포옹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수용의 표시이자 휴전 선언이었다. 그녀의 방식대로 그녀는 서유진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하는 날, 한결 건강해 보이는 민준혁이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옥탑방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으로 데려갔다. 유진이 그 화려한 현관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인 존재라고 느꼈다. 민준혁은 그녀의 불편함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를 크고 비어있는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유진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좋아.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 그의 새로운 세심함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들이 함께 사는 삶은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은 첫 가족 저녁 식사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낯설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되는 소리 없는 서곡이었다. 시간은 그들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기업 총수인 민준혁은 어색하게 유진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려 애썼고, 평생 보드게임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규칙을 배웠다. 그 대가로 유진은 그의 삶에 작은 기쁨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엄마가 해주던 소박한 김치찌개를 끓였고, 그 음식 냄새는 처음으로 그 저택을 집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서투르게 그를 돕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기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혁의 웃음소리였다. 수십 년간 녹슬어 사용되지 않았던, 하지만 진실된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는 저택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가을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그들은 조용한 교회에 공동묘지를 찾았다. 서은아의 무덤은 소박했고 유진이 가져온 하얀 국화꽃만이 놓여 있었다. 민준혁이 그녀의 무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평생의 후회와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비석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뒤늦은 고백이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은하야,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남은 내 인생을 우리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당신에게 갚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은재 오르골을 꺼냈다. 그녀는 태엽을 감아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맑고 구슬픈 자장가 멜로디가 조용한 묘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을 그와 공유하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과거는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고 편안한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나란히 서서 오르골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들 위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인정되고 애도되었다. 이제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오르골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1년 후 청아그룹의 회장실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혁은 더 이상 얼음장 같은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회장이었지만 그의 리더십은 냉철한 이성이 아닌 따뜻한 이해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몇몇 늙은 이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젊은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변화는 청아그룹 전체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숲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 햇살이 쏟아지는 한 대학교 캠퍼스. 서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에 지치고 냉소적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의 재능을 이어받아 미술을 전공하는 평범하고 밝은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향한 즐거운 여정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니? 그 간단한 안부 메시지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들의 소통은 이제 쉽고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잃어버린 24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혁은 해가 지기 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벽에는 유진이 그린 그림들과 그들의 어색한 첫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김수연 역시 그들 곁에 있었다. 그녀와 유진의 관계는 조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애로 자리 잡았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준혁은 서재에서 은제 오르골을 가져왔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비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역사이자 그들을 묶어주는 연결고리였다. 그는 태엽을 감았다. 익숙한 자장가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같은 멜로디였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 선율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평화와 감사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민준혁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엄마가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는 아빠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과거의 상처는 비로소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오르골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의 새로운 주제곡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치유의 멜로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한 희망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오르골 멜로디가 서서히 잦아들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남자 민준혁. 그리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 소녀, 서유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선택,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